안녕하세요. 중앙은행이 돈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돈이 마르기 시작할 때 우리 경제와 자산 시장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바로 이 양적 긴축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돈 풀리면 자산 가격 오르는 거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상황,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일 때는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잠기는 돈 수도꼭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돈의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멈추게 되는 건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이양적 긴축, 줄여서 QT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슬라이드에 딱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중앙은행이 자신의 장부,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여서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전체의 돈줄을 꽉 쥐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개념이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양적 완화, QE는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팍팍 푸는 거였잖아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양적 긴축, QT는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돈을 다시 흡수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정확히 정반대인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경제의 엑셀러레이터,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인 셈이죠. 자, 좋아요. 대충 어떤 개념인지는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이 긴축이라는 브레이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도미노 같아요. 저 위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연쇄 반용을 일으켜서 금융 시스템 전체로,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 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네 가지 단계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먼저 1단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단계, 중앙은행의 자산이 줄어들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던 돈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 그 영향으로 3단계, 일반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두었던 비상금, 즉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은행은 돈이 부족해지니까 대출을 조이게 되고 결국 기업과 개인들의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에요. 먼저 주식부터 볼까요? 시중에 돈이 마르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채권은 중앙은행이 물량을 막 쏟아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오르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이자가 비싸지니까 거래가 또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통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귀해지면 너도 나도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를 찾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치솟게 됩니다. 이 강달러 현상,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안전한 미국으로 싹 몰려들면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치면서 시장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는 현실 세계에서 이 양적 긴축이 시장을 얼마나 무섭게 뒤흔들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최근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 연준이 2번에 걸쳐서 대규모 양적 긴축을 실제로 단행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18년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긴축을 시도했는데 시장이 거의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자 1년 만에 서둘러 중단했었어요. 하지만 2022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공격적인 두 번째 긴축에 돌입했죠. 그 결과요. 이 차트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2022년 QT 기간 동안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이 20%나 하락했고요.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33%나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게 단순히 돈의 양만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처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투자 심리 자체를 굉장히 빠르고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다행히 모든 자산이 다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시기에는 나름의 피난처들이 있었어요.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배당주나 금리 변화에 좀 덜 민감한 단기 채권,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달러 표시 자산들이 대표적인 방어 자산으로 꼽혀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길고 힘든 긴축의 터널,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양적 긴축은요, 경제가 너무 뜨거워졌을 때 열을 식히는 과정, 딱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제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긴축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늘 반복됐잖아요. 긴축의 끝은 언제나 다음 완화, 즉 중앙은행이 다시 돈을 푸는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 투자자에게 남을 숙제는 명확합니다. 사이클이 언젠가 바뀔 거라는 걸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전환점이 정확히 언제쯤 올지, 그리고 다음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